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백민입니다. 신통일한국 평화포럼 특강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에 커다란 획을 그은 평화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의 과제는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곳 참 생소한 곳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변화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스 개발청의 북한 사무소장이었던 카탈리나 젤버거라는 분은 북한에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북한을 보아온 결과 북한이 과거 20년 전과 지금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이분은 간단하게 6M, 6개의 M이라고 합니다. 첫째, 북한의 가장 큰 변화가 돈입니다. 머니. 북한에서는 이 돈이 북한의 모든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에서 장마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마당이 한 48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북한을 움직이는 당은 노동당과 장마당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거의 70%가 장마당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휴대폰, 모바일입니다. 북한의 휴대폰이 약 650만 대 이상이 보급이 돼서 북한이 이 휴대폰이 북한의 이런 경제 변화를 이끄는 가장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휴대폰은 서로 간에 이런 안부를 묻는 이런 수단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휴대폰이 650만 대가 보급이 되니까 이 휴대폰을 통해서 북한 전국의 물가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곳으로 물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이 휴대폰이고요. 지금 휴대폰은 단순한 이러한 정보 교환이라든가 상품 정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 상품 결제도 하는 수준까지 발달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북한의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으로 물자를 수송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돈주라고 하는 이런 장마당을 통해서 이 자본을 축적한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가짐, 마인드셋입니다. 과거에는 위에서 지시하게 되면 무조건 복종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지만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이 일단 불법이나 부당한 것에 대한 반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츰차츰 생겨나는 그런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달라지는 이 6M이라는 이런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의 핸드폰이 650만 대가 보급됐는데 싼 것은 한 10만 원, 비싼 것은 3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전화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전화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전자상점이 있어가지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또 이런 전자상점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게 구입한 물건들을 이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돈을 지불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길 안내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가령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하게 되면 거의 2배 이상의 이런 이익이 남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곳은 노동당, 인민군, 군대, 그 다음에 기업소,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인들이 자기가 아는 친척, 친구,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공공부문의 차량을 이용해서 북한 전국으로의 물자 수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물자 수송은 이런 새로운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개인이 이 자본 축적한 개인이 외국에서 중고차를 사와서 이거를 기업소 이름으로 가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북한 전국을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전국을 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해서
움직이는 이런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령 해산서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는 $300, 평성까지는 $200, 이 정가가 매겨져 있을 정도로 북한은 새로운 이런 시장 경제의 일부분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연구자원에서는 가장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 북한 한 60번 정도 갔고요. 2018년도만 7번을 갔습니다. 북한 쪽에 철도도로 조사를 하러 가면서 북한에서 봤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상점에서 이렇게 사탕을 팔고 있습니다. 사탕 봉지를 보니까 사탕 봉지 표면에 ISO 22000 이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인데요. 이게 전부 다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식품 공급 사슬에서 원료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식품 안전 체계를 지킨다는 이러한 그 국제 표준화 기구의 인증인데 전부 사탕 봉지에 ISO 22000 인증이 전부 다 되어 있는 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라면입니다. 즉석국수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 선 안에 숫자가 나와 있고 KJ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킬로줄이라는 단위인데 1kcal가 4.2kg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서 이 라면이 몇 칼로리인지를 계산하고 먹는 이러한 새로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굶어 죽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먹으면서 이 식품이 갖고 있는 칼로리를 계산하는 수준까지 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식료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반도 주변, 우리 주변의 이 하늘과 바다와 땅은 어떨까요? 이게 플라이트 레이더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시간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전부 다 보입니다. 하늘길을 보게 되면은 북한 땅에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하늘 공역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바닷길을 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는 엄청난 거대한 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하늘길, 바닷길 다 막혀 있는 거죠. 작년에 북한 화물선 청봉호라는 배, 약 5,500톤급이니까 거의 세월호랑 비슷한 규모의 배입니다. 이 배가 동해안 청진에서 서해안의 송리망이라는 무역항으로 가다가 이렇게 침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 때문에 선박 노후와 이런 문제로 유지보수가 안 됐고 과도한 운송으로 침몰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북한이 모든 육상 루트를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직원이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의 국경역인 두만강역이라는 곳에서 러시아 국경역인 핫산역까지 저 트롤리라는 것을 지가 그냥 인력으로 밀면서 국경을 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도로 통로가 12개가 있고요. 철도 통로가 3개, 그 다음에 강을 넘어가는 통로 2개에서 17개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국경 통로가 전부 다 봉쇄가 됐죠. 이제 2021년 북한 경제를 보게 되면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아마 전쟁 이후에는 가장 큰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또 코로나가 만연돼 있는 이런 사태죠. 세 번째는 계속 연이은 수해 때문에 수해 복구 사업, 수해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나 유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북한에게 지원을 할 만한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굉장히 좀 이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네 가지의 쓰나미를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만연이 됐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코로나 관련된 포스터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포스터를 보는데 이 포스터에 약품이라고 나오는 거는 거의 한방 관련된 약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비상 방역 규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도로, 항만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거리마다 검문소, 초소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물자들 이동, 그러니까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적으로 움직이던 이런 서비스차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운행이 통제되면서 북한은 물류나 이런 대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매체를 영상 매체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뭐 항만도 봉쇄, 뭐 길거리도 방출소 봉쇄, 개성 지역이나 이 접경 지역에서 가령 미립국자나 그다음에 밀수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무조건 그 지역을 한 달 동안 봉쇄입니다. 얼마 전 작년인가요? 우리 남측으로 탈북했던 탈북자가 다시 북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간 사람이 북한도 굉장히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강화도인가 어디서 헤엄쳐서 넘어갔는데 북한군이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성에 들어가서 갖고 온 돈으로 3, 4일 동안 술 사먹고 밥 사먹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감염자가 아닌가 해서 북한이 개성을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 지역으로 물자가 이제 봉쇄된 지역 물자가 들어가는 이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북중 간에 이제 화물 열차가 이제 부분적으로 개통이 됐는데요. 중국 측에서 엄격한 통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철도 기관사가 기차를 운전을 하고 국경을 넘어서 단독역을 가게 되면은 북한 기관사는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코로나가 감염됐을까봐. 그래서 북한의 기관사는 기차 안에서 식사를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용변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북한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공항 중에 하나가 신의주 공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어떤 이런 공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항마저도 이 중국에서 반입하는 물자들을 검역하기 위해서 이 신의주 공항에 있는 비행기들을 전부 다 철수시키고 비행기 활주로 옆에다가 창고를 져서 이렇게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자를 갖고 오게 되면은 연막 소독을 하고 분분 소독을 하고 다시 문을 열어서 햇빛에 다시 말리는 이런 상태로 검역을 하는 등, 그러니까 거의 뭐 코로나가 북한의 뭐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 시대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이렇게 김정일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세습 통치가 시작이 되고 불확성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저 밑에 있는 사진이 금수산 기념공전에 있는 김정은의 시신을 안치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장례식 때 김정은의 연구차를 8명이 운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최고 실세 8명이 운구를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외에는 나머지 7명이 처형을 당했던가 자살을 했던가 은퇴를 해서 그 당시 8명의 이 실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김정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 체제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자, 김정일과 김정은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김정일은 30년 동안 후계자 활동을 했습니다. 1964년도 22살 때 노동당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73년도에 노동당의 부장은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이걸 해서 74년도에 후계자 공인이 됐고 94년도에 일단 김일성 사망으로 일단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김정일은 후계자 논의를 금지시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후계체제 필요성이 인식이 돼서 2010년도에 후계체제를 공식화해가지고서 후계자가 되는 과정이 딱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30년, 김정은은 3년이라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급조된 이러한 후계자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북한의 처음에 김정은 정권에 등장해서 나타났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김정일 시대를 보면 김정일 시대는 거의 실패 연속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임금 현실화 문제라든가 경영 자율성,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이런 문제라든가 장마당 허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실패를 하고 화폐 개혁도 실패해서 거의 뭐 고난 행군에 거의 버금가는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이런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거의 김정은 집권 5년 전부터 보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성장인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김정은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 수립이 되면서 김정은은 일단 4개월 만에 노동당과 내각, 군의 이런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을 신속히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장성택이라든가 참모장이었던 이용호라든가 그다음에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되거나 이런 사태 발생을 했죠. 이와 아울러 경제핵 병진 노선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와 핵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이렇게 김정은을 잘 따르자라는 이런 포스터가 난무하다가 나중에는 경제 건설, 핵 무력 건설을 같이 하자는 이런 병진 노선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김정은 시대의 경제 성장 방식은 거의 어떤 거냐면은 일단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입을 증가를 시키고 효율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투입 부분에서는 경제 특구를 건설한다든가 무역을 확대한다든가 내부 자원을 총동원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이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책임관리제를 한다든가 시장을 활용한다든가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이 김정은 정권의 경제 성장의 주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한 이런 돈주들을 파트너로서 이걸 끌어들여서 공식적인 계획 부분에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아파트 1000세대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 그 내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이 없게 되면은 이 그 돈을 갖고 있는 이 돈주들이 투자를 해서 건설한 다음에 같이 5대5로 나눠 갔던가 하는 이런 게 되면서 특히 이런 그 자본 그 돈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불축적한 그룹들이 주택 건설이라든가 물류, 운송업, 자재 공급 이런 것들을 맡는 새로운 어떠한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때문에 주요 무연탄이라든가 섬유, 수산물 대부분이 다 금지가 되죠. 그래서 수입 수출이 금지되면서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는 현재 성장은 하긴 하는데 붕괴하는 매우 참 이게 이례적인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단 시장이 확대되고 국영기업이 이 시장에 의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이거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돈 갖고 있는 이런 세력들, 이런 그 돈주들이 세력화를 하고 사회화가 진전이 되게 되면은 사회 시스템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주적인 사회인데 이익 대변이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접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핵 경제를 같이 가겠다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경제로 가자. 선경제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군, 김정은 시대 때는 군이 앞장을 쓰다가 그다음엔 경제와 이런 그 군이 같이 가다가 그다음에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경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군에서 병진에서 선경에서 다시 요즘이 병진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그다음에 제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내부 자원이 고갈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사회 제도의 어떤 이런 근본적인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버티기 위해는 현재 대안이 없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민심 겁주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서 일단 외부에서 나오는 매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아주 처벌을 엄격히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심 달래기.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린다든가 잘못했다 이런 것도 하면서 민심을 달래는 이런 새로운 패턴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생활 강조, 절대 북한 주민들이 허리띠 졸라매지 않고 하겠다. 그다음에 인민생활 문제가 1000만 가지 국사 가운데 제일 국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개혁 조치를 이제 실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매년 통일부에서는 이탈 진민 탈북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합니다. 2015년도 조사 146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매우 재미난 통계가 나옵니다. 2015년도에 밥을 하루에 그 3끼 다 먹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75%였습니다.
근데 3년 후에 하루 3끼 먹었다가 87%입니다. 그 다음에 밥을 뭘로 먹었느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난 다른 거 안 먹고 쌀만 먹었다. 61%였습니다. 2012년 35%였는데 2015년도에 3년 후에 61%가 쌀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 강냉이로만 먹었다. 옥수수로만 먹었다가 10%. 그 다음에 쌀과 옥수수 같이 먹었다가 6%. 그러니까 쌀만 먹는 계층이 60%, 61%고요. 쌀 한 톨도 없이 옥수수만 먹는 사람들이 10%. 그러니까 북한이 뭐가 일어났느냐?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기도 몇 번 먹었니?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응답자의 한 2012년도입니다. 22% 정도가 한 달에 한 2번 먹었다 하는데 2015년도에 한 달에 46%가 2번 먹었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의 80%가 나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양이 부족한 건 없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을 더 먹고 싶었는데 밥이 없었다가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옷은 얼마 샀느냐? 계절마다 한두 벌씩 샀다가 52%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엄청난 변화에 있다는 것이 놀랄 만한 이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 북한이 유엔에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유엔 총회에서 세계의 변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서 각 국가들이, 유엔 회원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2016년도에 안 냈다가요, 작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통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북한이 엄청난 통계를 제시를 하면서 글로벌 세계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구가 2,544만 8,350명이라고 했었고요. GDP는 북한이 처음으로 GDP를 공개를 했습니다. 도시화율이라든가, 정말 북한이 바깥에 공개하기 싫은 5세 미만의 아동들의 발육부진이 17%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개하는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국제 표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북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도로는 정말 안 좋다. 국제 표준화의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유엔 에스캅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표준화, 공동화를 적극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한 이런 공동화, 표준화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제 운송망이 편입에 노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 도로법과 유엔 에스캅의 아시아 철도도로 네트워크 관련된 협정을 준수하겠다. 북한이 엄청난 지금 변화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김정은 시대 때 김정은이 평양공항을 개보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자본이 없죠. 그러니까 홍콩과 싱가포르 회사를 불러들여서 뭐라고 얘기냐면 공항을 개량을 하고 너희가 투자한 자본을 공항서부터 평양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회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투자를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런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이 회사들이 워낙 그때 북한에 자동차가 없고 그러니까 이 외국 기업들이 못했죠. 하지만은 이 사업의 연장선으로 북한이 2018년도 1월부터 평양 원산 고속도로 유료화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 원산 왕복 8유로를 현금이 아니라 이런 IC 카드로 지불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철도 도로를 이제 건설하는 사업을 해봤지만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날로 화물이 없고 경제성이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회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러시아의 모스tov이라는 회사가 이 철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양의 북동쪽에 있는 4개의 가장 좋은 광산의 석탄 개발, 철도 건설, 물류를 같이 결합시키는 새로운 패턴의 패키지형 사업을 2013년도 추진을 하다가 이 추진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제 중단이 됐지만은 이런 새로운 조건이 있었다는 게 매우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내륙에 있는 석탄을 낮은 항으로 반입해서 아시아적에 판매하는 이런 나지나산 교통물류 사업인데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은 북한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 가운데서 인민이 피로 흘려서 이 수탈 자본으로 뺏은 혁명의 전치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딱 두 개입니다. 토지와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철도는 북한에서 절대 누가 나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의미하는 그 위상이 굉장히 높은 건데, 북한이 철도랑 토지랑 항만을 출자를 하고 러시아가 건설을 해서 서로 비율에 따라서 7대3의 합병으로 나누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런 시스템이 등장했던 게 놀라울 만한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이 2015년도에 원산 금강산 철도 사업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북한이 BC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IRR도 내고요, 수연자 가치 이런 걸 내면서 이제 국제 표준에 맞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남북 경협 이게 참 보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건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투자, 위탁 가공,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개성 방식, 그다음에 경화산 방식 이런 게 있는데요. 여태까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현황을 보게 되면은 되게 작은 기업, 신발 업종이 51%, 기계금속이 19%, 전기전자가 11%, 이렇게 해서 의류가 51%입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고, 섬유봉제가 전체 근로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고, 신발이 12%입니다. 임금은 지금 우리가 북한에 지불한 게 187달러를 한 달에 지불을 해갖고 근로자들이 54,000명까지 있었죠. 그 투자액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과제입니다. 하여튼 이제 파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 북한 내 정책 변화와 내부 역량, 세계의 경제 질서의 변화라든가 남측 내부 역량이나 사업 추진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적인 공감대, 경제성, 상호성, 북한의 수용 가능성, 그다음에 안정성, 국제성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너무 통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북한에 미치는 이런 파급 효과. 북한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싼 노동력의 땅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서 북한같이 아까 말씀드린 공생 공용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통큰 사업, 특히 지하자원이나 인프라 개발 사업은 기업이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북한에 우리가 보통 개량이라는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개량이라는 말은요, 뒤떨어진 것을 없애지 못하고 그냥 임시로 고치는 것, 우리가 땜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개량입니다. 북한은 개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 독소 조항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걸 보게 되면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다는 조건 하에서라는 이런 전제들이 꼭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그 합의서 맹신주의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이런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지식 공유 사업이나 북한 당국이 필요한 경제 물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로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다음에 통일그룹다운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통일그룹에서는. 왜냐하면 먹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다음에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라는 이런 어떤 원리라든가, 비즈니스가 아닌 남북한의 그 공동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통일한국 비전을 가진 착한 기업, 북한이 희망을 주는 기업 정신으로 해야 됐고, 또 평화자동차의 훌륭한 그 신화랑 남북한 공동체 실현이라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자동차가 뿌린 씨앗이 이런 작은 어떤 미랄이 하나였지만, 지금 북한이 평화자동차의 걸 이어받아서 2017년도부터 신형 5톤 트럭 생산하게 됐고요, 평안버스 공장에서 최신형 버스도 만들고 트롤리 버스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진 버스 공장, 덕중 그 자동차 합의, 엄청난 것들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들이 보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이러한 그 조그만 씨앗이 큰 성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길이라는 것과 희망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같이 보면서요, 그 루신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작가가 기사에 뭐라 했냐,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도 같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태까지 남북 경협에 이런 훌륭한 길을 만들고 또 이 아시아와 유럽 연결하고 그다음에 아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다양한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것을 해왔던 우리 통일그룹에서 반드시 이 희망과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지침으로 갖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